오늘의 대선 이슈를 김관욱 교수, 최수영 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입니다. 오늘 두 후보들 지금 전국 곳곳을 돌면서 각종 약속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공통 접점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 좀 바꿔보겠다, 대전환하겠다 이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좀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부동산이 이번 대선에 큰 이슈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 정부를 평가하는 데서 가장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되고 있는 영역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개선책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는 그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차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승패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강남 지역에서 뭐 구룡마을 이 주택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을 공약들을 제시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강북에 가가지고 노원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부동산 세금이죠. 이걸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쳐서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 문제를 개선시키겠다. 이거를 오늘 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대장동 성남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 뭐 이런 것을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집중 포화, 다분히 오늘의 일정에 어떤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어떤 바람을 타고 지금 후보로 된 그런 이제 상황에다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그 해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중도층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특검을 바라는 게 더 많지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공격 포인트를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을 이기는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는 이겨왔던 게 거의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두 후보 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사실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두 후보 다 보면 공급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 서울에 107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도 서울 50만 원 포함해서 수도권 130만 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좀 그걸 높이겠다는 거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이건 세제 개편까지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거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지 않아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차별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우위를 보였지만 수도권 서울에서는 조금 지는 걸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대전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먼저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기업은 유치되든지 말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오로지 상대방 헐뜯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적을 가지고 실력을 증명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토대는 바로 실용입니다. 왜 씨를 가립니까, 여러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금기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용을 강조하고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 촛불에 쫓겨난 정치 세력이 5년 만에 다시 복귀하려 한다. 뭐 이런 공세도 가했습니다. 오늘 이 유세의 목소리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 정부에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굉장히 협소하게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면 누구든지 이용을 해서 사실상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된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통합 정부를 해야만 실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이 만들어진다, 이 사회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국정의 어떤 미래 국정 기조를 어떤 뭐 진영의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민생 시종이라는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인사 정책도 그걸 뒷받침하는 인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편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도 안성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윤 후보의 목소리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든 위기를 민주당 후보가 잘 극복한 겁니까? 아니면 이 민주당이 만들고 이 후보가 만든 위기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예. 예, 윤석열 후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을 꼬집는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아무래도 이제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여권을 향해서 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세 3일차 이 윤석열 후보의 전략 메시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시종일관 정권 교체 그다음에 본인이 집권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 적폐 수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이 계속 반복하던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의 힘은 반복에서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왜 여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겠고 뭐 모든 분들이 알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치인이었고 오히려 적폐 수사를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수의 후보로 세웠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보수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폐 수사는 진영도 가리지 말고 정부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일정한 요구도 포함됐다고 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다른 어떤 정책과 공약보다도 오롯이 이 지점에 집중하면서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지역에 갔을 때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지만 저는 최초 행사를 서울에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에서 시위가 보수 진영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사실 그때 괴멸 직전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점들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대통령이라고 자기 선거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점은 계속적인 이제 반복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선거 중반이 지나면은 미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처럼 이제 선거 유세 장면도 보고 오셨고 공식 선거 운동이 접어들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무르익는 느낌인데 여야 모두 그렇다 보니 다소 거친 설전들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속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기도청 법인카드 관련 의혹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선거가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양쪽에 그만큼 이제 의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혹에서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후 5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어떤 의혹을 갖느냐. 뭐 의혹 없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혹에도 질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비교적으로 아마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양쪽의 상대의 어떤 약점들을 계속 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아까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
비전들 이게 다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윤 후보한테 지금 무속이다, 뭐 지금 정치 보복이다, 뭐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을 전직으로 했던 후보기 때문에 적폐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추기경을 만나러 갔을 때 추기경도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보복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보복하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려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증할 건 검증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나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대선 구도가 박빙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떤 불씨가 돼서 어떻게 타오를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의 이런 말 실수는 별로 보이진 않는데 주변 후보의 측근들이 하는 말 실수 하나가 과연 발화점이 될 것인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이른바 월평을 했던 선대위 인사에 대해서 이 선대위 주요 핵심 인사가 또 엄중 경고까지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의 이 실언 이런 맥락들은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뚜렷한 일강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일강 후보가 없을 때는 네거티브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야 되니까. 예. 자꾸 함정을 파고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오히려 자기 진영의 분노와 증오만큼 사실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가는 동인이 없다라고 사실은 정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15%에 대한 중도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언들이 나오면 즉각 이제 말하자면 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진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는 아직도 네거티브 기조를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노와 증오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또 이 금도를 넘어서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선거인데 일정한 네거티브는 우리가 상대에 대한 검증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종 약간 보도라인 경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해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른바 차별의 혐오와 언어까지 동원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는 그건 저는 제가 자책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들을 넘지 않고 선대위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기술인데 후보들은 이제 직접적인 네거티브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그냥 한두 마디로 던질 것 같고 이제 선대위 차원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실수가 나오면 조속히 진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점을 막는다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지금 양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팀 퍼즐을 맞추려고 똘똘 뭉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이 대구 유세를 함께하기도 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판 결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미 그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같이 경선을 했던 분들이 이미 다 참여해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민의힘도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제 올라갔잖아요. 유승민 후보 전 후보를 오늘 만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 선거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도 이제 다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뭐 정상적인 것이고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원팀을 만드는 것보다 단일화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을.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가 결렬이 됐을 경우에 사실상 이 지지자들은 상당히 동요합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굉장히 초박빙 상태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들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당내 경선 후보들 간의 어떤 원팀 뭐 이 수준을 벗어나는 단일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곳의 어떤 실패, 성사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일화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주제를 좀 옮겨볼까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선거운동도 중단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안 후보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후보는 국민의힘발의 사퇴론에 좀 불쾌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단판이 지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먼저 두 가지가 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물론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0%고 어쨌든 원내정당의 후보인데 그것을 해서 사퇴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안 후보를 자극할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자꾸 나중에 설령 마지막에 단일화가 됐을 때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요구했으니까 대통령 후보가 답을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의 저렇게 말하자면 그런 주변의 언어들은 어저께 누굽니까 이재호 전 의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단일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오롯이 안철수 후보가 당한 저 아픔과 저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 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저게 금요일 날 11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1시 발인이 끝나고 나면 아마 오후는 좀 추수를 태고 내부를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부터 사실상 어떤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란다면 지금은 아주 세밀한 물리조율을 해야 하고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를 통한 기자회견문에서 차기 정부 혁신 과제 국정 비전을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 후에 이행 약속을 하자. 이게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안 후보와 협상을 할 것인가. 일단 여론조사는 물밑에서 지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이것을 잘 준비해서 상대방과 조율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이른바 중도층에 대한 정치 혁신, 그다음에 다당제 이런 것들을 개헌으로 꺼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저는 주말쯤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이른바 담대한 전환, 그다음에 담대한 제안을 통한 그런 단일화 방식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 어제 만났습니다. 이 조문을 하면서 예정된 일정도 있었고요. 예정에 없었던 조문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세 후보 모두 이 단일화의 단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조문을 하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남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속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갔고 그리고 저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또 교감이 있었을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단일화라는 단자도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상가에서 만약 정치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로서 예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굉장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지금 당하신 분들이 있고 또 안 후보 부인이 또 지금 뭐 확진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후보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라는 어떤 단어는 없었지만 저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단일화를 하자. 단일화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 것이고 안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일화의 어떤 상대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와서 사퇴하고 그냥 지지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기투항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할 그런 어떤 언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신뢰관계를 이제 깨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안 후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4차 혁명,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대전환의 위기의 상황이다. 이때 우리가 성장 동력을 뭐로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공감대, 국정 기조의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용적인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윤석열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당제 얘기, 즉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안 후보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지금 수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 논의가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일화가 이제 그 아까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사실 이제 이 단일화는 사실 야당 대선에서 역사에서 항상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 단일화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유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니까 항상 야권 지지층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에서는 야권표 분산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야권 단일화는 애간장을 녹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결선 투표제 같은 그런 개헌안 같은 걸 윤석열 후보가 받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되면은 사실상 다당제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립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과의 연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제들을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조율하면서 예. 어쩜 단일화 대비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또 하나 남은 변수죠. 바로 코로나19. 지금 워낙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 이제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별도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들이 마련이 됐지만 사실상 워낙 감염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혹여나 투표율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확진자 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하면서 국민들이 혼선에 더 나가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PCR 테스트 같은 걸 바로 못하고 키트를 해야 되는데 키트도 본인이 사야 되고 이게 뭐 구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금 뭐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석회의 비슷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역 기준을 제시하고 예컨대 키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특히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분들이 또 격리가 되잖아요. 격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진자 되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경비도 지금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계속 지금 국회가 뭘 못하고 있냐면 추경을 해가지고 빨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엄청난 방기입니다. 이 자체로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처리해서 이분들에게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치에 미칠 효과를 우리가 분석해야지 지금은 지금 후보들도 그냥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유권자 8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이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코로나19가 미칠 영향력까지 해가지고 같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83% 나왔는데 18대가 75.8% 투표율이었고 19대가 77.2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선관위가 저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한 5% 정도가 낮게 나오는 게 투표율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77, 8 정도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김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10만 명이 이제 그때는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는 한 세 가지가 굉장히 동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령층의 고연층 중증화율이 높으면은 사실 이건 또
그 정당의 유불리가 또 셈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30의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투표일에 투표장 가는 거 사실 꺼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거 직전 3월 2일 날 이제 신학기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따른 확진자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또 여러 가지 이게 말하자면 심리적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굉장히 저는 지금 선관위가 83%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난번 77%에 육박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잘 지적하셨던 것을 지금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치권도 이런 부분들은 정당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사실 대통령 선거만큼 5년의 임기를 주권자가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율이라는 게 거의 진짜 80%에 육박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내 삶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정통성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여야 정략적으로 따지지 말고 좀 한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광석 교수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